경제지문하고 법지문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기는 해. 알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경제나 법지문 같은 경우들은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예시들 이런 것들이 좀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법 같은 경우도 원칙이 있고 예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다음 적용했을 때 어떤 관점이나 어떤 태도로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때문에 약간 복합 지문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배경 지식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은 문제풀이 위주보다는 내용을 머릿속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주고, 고등학교 3학년에 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3학년에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 근데 그 비문학 지문에 개념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게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보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좀 할 거라면 1, 2학년 걸로 배경을 키우고, 근데 1, 2학년의 배경을 못 키우잖아? 그럼 3학년 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가 안 돼. 그때 다시 배경 지식을 키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배경을 좀 키워가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법지문에서 이제 한 개씩을 틀렸다고 하니까, 그지? 잠재적인 범죄. 자, 봅시다.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될 법의 분야가 달라진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가 바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하려는 얘기가 형사법하고 민사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재를 소개했으니까 뒤에는 그 화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형사법이 나온 거지, 이렇게. 형사법.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나온 거야? 민사법이 나온 거지.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 법인이라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법인에 대한 설명 한번 안 했었지. 그지? 예. 혹시 사단법인이란 말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그럼 법인이라는 건 참고로 좀 알아두고요. 뒤에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지금 잠깐 한번 넘겨볼게.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과 재단이다. 뭐 사단과 재단은 뭐 그냥 회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가 뭐를 지닐 수 있냐면 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회사가 법적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 회사에 대표이사가 이렇게 있어. 알겠니? 그다음 뭐 주주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회사는 법인인데 특이하게 요 한 명이 대표고 주주들도 없는 거야. 이해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주주들도 되게 많은 회사들도 있고.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한테 내가 돈을 꿔 이 대표랑 계약을 해서 됐니? 근데 이 대표가 도망을 갔어. 이해갔니?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지? 꺼줬는데 돈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송을 걸 때도 얘한테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야 회사야 돈 내놔 이렇게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얘네들이 이제 법인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요거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 권리와 의무의 주체. 우리가 배경을 키우는 거니까 그냥 권리와 의무의 주체했을 때 권리라는 거, 의무라는 게 왜 생길까?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왜 생길까? 혹시 우리 경제할 때 한번 했었는데 안 했나?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할 거야. 그죠? 그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우리 계약을 한다고 진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갑을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 거란 말이야. 그지? 물건. 그럼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지불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이제 물건을 준다라는 말이지.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갑은 을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갑이라는 인물은 을에게 물건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알겠지? 돈에 대해서 갑은 권리를 갖게 되지. 야, 돈 내놔 이렇게. 그러면 을은 그 돈을 뭐 해야 돼? 줘야 되겠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을은 야, 물건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을은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야. 하지만 갑은 물건을 줘야 되겠죠. 그치? 그것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는 거고. 이해 갔니? 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됐나요? 돈에 대해서는 채권,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을은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 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채권, 채무의 관계야. 됐나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요런 관계가 생기는데 요렇게 계약을 하는 걸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 요런 관계가 형성되는 걸 법률 효과라고 불러. 요렇게.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배경을 키워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지? 예. 더군다나 너희들이 또 잘하니까. 정리돼? 그지? 예.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여담이었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넘어갑시다. 예. 다 잊어버려 이제. 자, 잊어버리고. 예.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거고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니까 뒤에 얘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뭐에 초점 맞추면 돼? 그렇지, 개인에게 초점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자, 이렇게 화제를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형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전개가 되겠지. 그죠?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자, 이렇게 심표로 해서 딱 부사어로 끝나면 여기서 나눠줘야 돼. 알겠지? 처벌로. 그래서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 다음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됐죠?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아무나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죠. 국가가 가하는 거지. 국가가 형벌을 가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됐죠? 이 형벌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지.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형사법의 목적, 사회 질서 및 범죄 처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을 위한 거야. 그래서 국가는 범죄자에게 뭐를 가할 수 있어? 그 형벌을 가할 수 있지. 그 형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됐죠? 형사법의 목적과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우리 개인 간 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게 계약 같은 거 잘못했을 때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네.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점. 자, 그 다음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니까 형사법에 대한 이야기, 민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니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내용은 상이하다. 이제 뒤에서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그렇지.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 소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다른지. 그럼 앞에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지. 형사법의 목적과 그 내용, 민사법의 목적과 그 내용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이 잘못돼서 뭔가 이제 바로 잡거나 소송을 해야 될 때 민사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개인의 권리 보호의 목적이라면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형사법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걔는 뭐야? 그렇지. 사회 질서를 해친다든지 아니면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도 중요하겠지. 이해 갔나? 그래서 계약을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민사법의 적용만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형사법에 대한 적용도 받을 수 있겠죠.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뭐라고 그러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빨간 줄 올라간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여기야. 이해 갔죠? 형사법. 자, 밑에 이제 가보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야? 형사소송의 당사자. 그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내가 요약을 한번 해주고 민사는 너희들이 따로 또 요약을 해봐. 그러면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이것도 나눠주겠죠? 검사와 피고인. 우리 TV 보면 누구 나와? 검사, 변호사 이런 거 나오지, 그지? 예, 근데 검사와 피고인이야. 검사와 피고인.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아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됐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 여기서 이제 검사의 의미와 피고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거지. 자, 검사는 뭐라고? 공익의 대표자.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범죄자가 아니야.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야. 되니 그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피고인으로 뭐 하는 거야?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야. 이런 용어들 잘 기억해. 검사, 피고인, 기소 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됐지? 그럼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야 되는 거야. 이해갔지?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됐지? 그럼 기소의 뜻도 나왔죠. 정의. 피고인의 유죄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나 봐. 그지? 그러면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검사 역할은 뭐냐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검사 역할이야. 그럼 피고인은 뭘 하겠니? 피고인은 그렇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하는 거지.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라든지. 그럼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은 그 범죄 성립의 여부, 그 다음 잘못의 정도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혹시 들어봤나? 구형합니다. 선고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니? 검사가 뭐 하는 거야? 이 범죄자에게 10년을 구형. 됐나요? 그러면 법원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10년이라는 걸 듣고 그 정도가 괜찮겠다 그럼 10년을 선고하는 거고
그지? 너무 과한 것 같다. 5년만 선고하는 거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구형과 선고가 달라. 이해가 가니까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10년 구형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10년을 딱 받는 게 아니야. 구형은 검사가. 그렇지. 검사가 이제 그 표현해 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판사가 이제 그걸 구형을 하는 거지. 선고를 하는 거, 선고. 이해갔지? 그래서 요런 단어들도 참고로 알아두자. 뒤에 또 아마 나오긴 하나? 네. 자, 그 다음.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었던 그 형사 사건에 대한 것들은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지. 이해갔지? 나중에 또 이제 용어를 보게 되면 정범, 요건 못 들어봤을 건데 요건 들어봤잖아. 공범. 이해갔지? 예, 그래서 요런 어떤 형태들의 모습도 있죠. 공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가담을 하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공범의 모습도 옆에서 그냥 조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 이해갔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공범이면서도 정범의 형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정범이냐 공범이냐 이런 것도 중요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고 들어간다. 고의. 고의가 이제 미필적 고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바뀌게 되는 거죠. 들어봤니? 미필적 고의. 됐니?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비문하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볼 거야.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그지? 지금 눈빛들이 뭐 궁금해가지고 저게 뭘까 봐. 그런 눈빛이 아니었구나. 그지? 자, 그 다음 밑에 보자. 그래서 이거 사람마다 선고형은 어때? 달라질 수 있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로 인해서.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법지문에 있어. 알겠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폭행죄, 모욕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이렇게 정해놨나 봐. 됐나요? 그래서 폭행죄나 모욕죄 등에서는 처벌자가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여기는 아까 뭐 얘기했어? 형사소송 당사자 얘기한 거지, 그지? 그 밑에는 이제 민사소송의 당사자. 너희들이 이제 표시를 해. 누구와 누구래? 그렇지, 원고와 피고다. 자, 원고, 피고야. 원고, 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는 거야. 됐나요? 원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가해자로 지목된 거지 가해자는 아니야.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피고, 당한 거지. 이렇게 소송을 당한 거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헌법 소원이든 뭐 이렇게 소원 이렇게 말을 쓰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소송한다 하면 원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갔니? 그런데 그걸 당하는 거니까 피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그지? 자, 이때 각 당사자는, 이때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여기서 피의자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겠지, 그지? 원고와 피고.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없어, 여기는. 이해가니? 검사가 없는 거야. 둘 다 이제 누가 있는 거야?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인 거지. 그러니까 원고는 피해자인 거죠. 원고는. 그렇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야. 그지? 피고는 가해자인 거지. 아직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인 거지. 이해 갔나요?
피고인은 범죄자죠. 아니지, 범죄 혐의가 있는 자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 갔어요? 이때 각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자, 앞에 형사소송법은 누가 입증했어? 검사가 입증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당사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 입증해야 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들 우영우 봤죠? 아, 못 봤구나. 못 본 순위고도 있는데 우영우 나중에 한 장면 같은 걸 이거 보여주면 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송 건거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건 어떤 관점으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관점들을 모르니까, 그지? 대변을 할 수가 없잖아. 변호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문 변호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증을 하는데, 그때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갔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이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을 하잖아. 그러면 바로 소송은 종결될 수 있다. 됐나? 종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손해배상 청구가. 형사법과 민사법은 이제 같이 얘기했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됐지?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았어. 갑이 있어. 갑이 있는데 을한테 뭐 한 거야? 처맞한 거야. 이해 갔니? 자, 그래서 갑이 어떻게 됐어? 다쳤네. 다침. 그럼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이때 검사면 이제 뭘로 가는 거야? 검사면 형사법으로 가는 거지, 그지? 자,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됐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데 앞에 꼭 보이냐? 아까 폭행죄나 모욕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폭행을 했는데 얘가 다쳤단 말이야. 그럼 상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까 이게 폭행죄로만 나오냐, 아니면 몸에 어떤 상해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게 달라서 맞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진단서 끊고 이제 병원에 넣는 거지. 그래서 뭐 4주 나왔네, 5주 나왔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해 갔니? 얘네가 지나가다 나랑 딱 부딪혔는데 그냥 쓰러지더니 병원 누워가지고. 이해 갔나? 나한테 갑자기 막 이해 갔니? 상해죄라고 막 폭행했다고 그러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지. 이해 갔죠? 됐나? 자,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치료와 미자비 여기 청구하는 거지, 그치? 이거 치료비와 미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거야. 두 개가 분야가 다른 거지, 그치?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진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해. 이해가지? 미리 얘기한다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거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지?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강한 입증을 요구하게 되는 거야. 형사소송에서는.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증거가 중요한 거지. 됐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것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275조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때 피고인 아까 범죄자가 아닌 거지? 이해갔지? 의심을 받는 상태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이야. 판결 확정이야. 판결 확정. 확정이란 단어도 중요한 거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거야. 얘 무죄로 추정.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가 없다. 이해갔지? 아주 강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거야. 됐죠? 자, 그것은 이거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지?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선고를 받은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지, 선고 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으로 가지지. 됐죠? 거기 가서 무죄를 다시 선고받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고가 적게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를 하기도 하잖아. 그지? 이 범죄자가 형량이 막 10년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주니까 5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다시 이제 상급에 항소를 하는 거지. 반대인 경우도 있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형량이 더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잖아. 그지? 자,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진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결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지?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입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통상인이라면 의심. 그래서 법지문에 민사소송이 나오잖아. 민사법이 나오면 약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 가니까 상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래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입증을 요구한다. 반면에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맨날 공부했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자, 원고 아까 기억나지? 피고 그럼 뭘로 가는 거야? 민법, 그죠?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호인들 쓰는 거야. 아까 얘나가 나를 탕 쳤어. 그지?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병원에 막 양복 입은 사람이 한 40명이 가는 거지. 그지? 로펌 막 이런데. 이해갔니? 그래서 뭐 그런 건 가끔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한 명이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뭐 여러 명이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변호인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유리한 거야. 자,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요렇게 나왔어. 됐죠? 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의 손을 들어줘?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갔지? 여기서 누가 더 많이 잘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51대 49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하나 법정 드라마가 좀 있더라고. 그런 거는 선생님도 좀 챙겨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우울증인가 봐. 근데 우울증 약을 먹어. 그러면 이 여자가 폭력적으로 변해요. 대신에 그 기억은 없어. 이해 갔니? 근데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 팔에 멍도 들어있고 집에 막 부셔져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CCTV를 달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약을 먹고 폭력적으로 슈퍼우먼처럼 변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던 거야. 상습적으로. 이해가 이제 그게 내재돼 있다가 약을 먹으면 그게 부작용인데 폭력적 성향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약을 먹고 이제 자고 있었나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시비를 건 거야.
이해가 안 돼. 약을 먹고 있고 약을 먹었는데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먹던 라면 냄비로 남자를 때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장면이 촬영이 된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제 약을 먹고 이 남자가 날 괴롭히면 때려야 되겠다. 왜냐면 평소에는 되게 막 청순하고 이렇게 착하거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먹고서 이 남자를 때렸나 죽였나 막 그랬을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범죄로 됐나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검사가 소송을 건 거지. 이해갔지?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막 와서 이제 알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자가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이 남자를 때린 거기 때문에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변호를 막 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지? 이걸 이용해서 남자를 때린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이건 심신 상실이 아닌 거잖아. 계획 범죄니까. 근데 변호사가 이제 그 말을 좀 안 해. 이해가니? 그래 나중에 무죄인가 그렇게 됐을 거야. 이해가니?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작용. 나중에 이게 철학 지문이나 이런 데도 나와. 과연 이게 자유의지가 없었던 거냐 있었던 거냐. 이해갔니? 그 다음 이제 약물의 어떤 의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책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문들이 또 등장을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공부하기 전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갔니?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조금 이해가지? 예, 그래서 집에서 여유 될 때 뭐 핸드폰 같은 거 그냥 유튜브 보지 말고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있으면 좀 봐. 이해갔니? 예, 권선징악 쪽 얘기라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갔지? 예, 좀 보시면 되겠지. 질문 혹시 있어요? 없어? 이렇게 쉬운데 문제를 하나씩 틀려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지. 그죠? 몇 번 틀렸어요? 37번. 아 역시 37번 복이 있는 걸 틀렸구나. 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틀렸다면 야 이거는 통상인으로 벗어났거나 이해가 안 나요? 법리에서 이게 잘못됐나 본데.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